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직 판사들과 법학자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예고했습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집단 광기이자 사법부마저 발 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비상계엄에는 입을 닫더니 이재명 사건에는 군사작전같이 속전속결로 선고했다며 국회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 모두를 향해서도 6만 쪽에 달하는 전자문서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느냐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은 대법관이 아니다. 국민 앞에 답변할 수 없다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우려한 듯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방안과 함께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언 문제도 국민적 논의에 붙이자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관 등에 대한 추가 탄핵 논의에도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하고 내란 속에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소리 못 들었죠. 시진핑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스탈린도 이런 것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단 광기이자 의회 쿠데타이고 사법부마저 발 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긴급 소집됐던 민주당 비상의원총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열띤 토론 끝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건 일단 보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의총에서는 지도부 5명 외에도 33명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요. 지금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 형국이다. 이런 표현들이 적극적으로 또 여러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지만요. 대응 방식과 시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어떤 빌드업을 해야 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되는. 네, 일단 탄핵 추진은 보류가 됐지만 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거센데 그 배경을 분석해 볼까요? 네, 자칫하면 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낙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강한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졸속 선고에 위헌, 위법한 절차적 하자가 넘쳐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속전속결 선고에
법리시민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넘어서 사실 판단까지 한 것, 또 수만 장의 사건 기록을 모두 읽어보지 않고 판단한 것 모두 다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요. 의총에서도 한 의원이 누군가가 상당 기간 전부터 이 같은 구도를 기획해왔다는 제보를 공유하면서 특정인 이름을 언급하는 등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이제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등법원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대법관 탄핵 추진을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또 입법을 통한 움직임도 예고했는데요.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과 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평균 상고심 처리 기간을 따져봤더니 92일로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독 이 후보 재판만 이례적인 속도로 밀어붙여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고 때도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1심은 재판에 넘어온 날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재판 선고 뒤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633 원칙을 따랐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이 나오는 데는 대법원에서 평균 92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직전 해인 2023년은 평균 73일 정도 걸렸습니다. 취임 이후 더 오래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사건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진 겁니다. 조 원장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그날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합의기일은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여는데 사흘에 2번 한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중 5명은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2명은 전원 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라면서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직 판사들도 30여 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다. 대법원이 심리기간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 속에서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바로 잡히면서 재판 속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이어서 대선 후보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북과 강원 등에서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지역 5곳을 돌았습니다. 경북 지역을 찾은 자리에선 고향인데도 눈을 흘기는 분들이 많다며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냐고 토로했는데요. 권력은 나누고 경쟁해야 지역이 발전한다며 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 고향이라고 환영해 주는 겁니까? 경북 안동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영주의 한 축제를 찾았습니다. 선물을 건네는 지지자에게 여유 있게 농담을 건네더니 이거 정치자금법으로 걸지 모른다. 우리는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니까. 경북 시민들을 향해 고향인데도 눈을 흘기는 분들이 있다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본인을 미화하는 이유는 왜곡된 정보와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해야 나라도 성장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지역으로 분산을 좀 해야 돼요. 사람으로 치면은 심장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피가 온몸에 손발에 골고루 돌아야지. 이재명 후보는 경북 영주와 예천을 시작으로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하루 동안 5개 지역을 돌았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강세 지역들인 만큼 한 정당만 집중적으로 집권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경쟁해야 발전한다, 충직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내란 세력들이 이 나라를 책임져 보겠다고 한다며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열세 지역을 골라 나흘간 골목 민심을 들은 이재명 후보는 경기 남부와 충북을 시작으로 하루 만에 다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선대위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선 주자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현충탑과 전직 대통령 4명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김 후보는 자신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이 헌정질서 회복의 역행이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거대책위원회 첫 상견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루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통합도 제가 반드시 좌우를 넘어서 노사, 동서, 남녀, 빈부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선대위 논의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집중됐습니다. 50여 분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별도 기구를 선대위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기구를 하여튼 빨리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 쪽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이 일주일 남은 만큼 단일화 협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캠프 측 관계자는 MBC에 단일화 룰과 방식, 시기 등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경기도 포천 한센인 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늦지 않게 단일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며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내일 오전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대선 주자로서 첫 대면을 예고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범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급적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참여하는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3자 경선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은 이준석 후보는 정치공학적 빅텐트는 의미가 없다며 범보수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한 주간의 대선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 M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양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대선 시계는 더 빨라졌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에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지지율의 흐름을 키워드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여론엠이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줄다리기입니다. 지난주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이렇게 계단을 오르듯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5월 첫째 주 13.6%를 기록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지난 1월에 확보했던 최고치에 근접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되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 후보 간 줄다리기를 하듯 지지율을 주고받는 모습인데요. 단일화 추진기구가 가시화된 김 후보와 산전대행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보다 5%포인트 정도 늘었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전 예비후보의 지지율까지 모두 더한 총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지붕 아래에 있지만 계엄과 탄핵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기에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줄을 당길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리천장, 유리바닥입니다. 선거를 잇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구도 이야기인데요. 134개의 여론조사를 여론엠이 종합해 이번 선거 구도를 확인해 본 결과 50% 초반대의 정권 교체와 30% 중반대의 정권 연장 구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고한 구도로 인해 양쪽 진영이 얻을 수 있는 득표율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했죠. 파기환송 이후 실시한 ALS 조사 2개를 포함해 1일 지지율 변화를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 후보의 지지율에 큰 타격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충청 지역과 그리고 중도층에서 미미한 하락세가 보인 만큼 앞으로의 추이 주목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여론조사 분석은 여론조사 종합 포털 여론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기까지 국민들은 답답함을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 결론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최근 임기를 마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생의 은인 김장하 선생을 찾아가 헌재가 숙고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를 마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장하 선생을 찾았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탄핵 선고까지 38일. 과거 사례보다 유독 평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걸린 거는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탄핵 선고의 무게를 생각할 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그렇죠.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 소수 의견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길었던 평의 끝에 8대 0으로 이끌어낸 파면 선고. 탄핵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 결론의 배경엔 헌재 내에서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보자 말자 결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지 빠른 사람,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애만 있었다면서 김장하 선생이 문 전 재판관에게 던진 묵직한 질문. 다수결 이게 민주주의 꽃이라 그러는데 원하는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야? 문 전 재판관의 답은 다시 민주주의였습니다.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영리 목적의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문영배 전 재판관은 학계에 몸담을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기 이천에서 3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선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맨홀 안에서 유독가스를 마신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오피스텔 출입문 안으로 진입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30대 남성이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범행은 피해 여성의 집에서 벌어졌는데 두 남녀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자하고 여기 있어버리니까 그 전 남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찼거든요. 가해 남성은 손과 목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 있는 3m 깊이 맨홀 안에서 직원 3명이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40대 이모 씨와 50대 노모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맨홀 사다리에 있던 다른 직원 등 3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 물탱크에서 3분이窒息해서 쓰러지신 것이고 2분이 구조작업 중에 저희가 도착을 해서 안에다가 공기 불어넣고 같이 구조를. 해당 공장은 오늘 가동을 멈추고 내부 청소와 정비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 맨홀에 들어갔던 직원 1명이 쓰러지자 다른 직원들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기관들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댐과 그로 인해 생겨난 저수지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댐 저수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때문에 댐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댐 온실가스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녹조 제거선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긴 띠가 생겨날 정도로 안동호에 짙은 녹조가 꼈습니다. 녹조는 독성 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인 메탄도 내뿜습니다. 댐 건설 과정에서 물속에 잠기는 식물도 분해되며 메탄을 배출합니다. 유속이 느려져서 가치물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배 이렇게 농도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전 세계 저수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14%에 달할 정도로 추정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을 만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그래서 2019년 보다 정밀한 댐 저수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이 이 기준에 따라 댐 저수지의 2021년 배출량을 산정해봤더니 약 2,890만 톤이었습니다. 미국 기준 승용차 630만 대 1년 배출량,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국은 아직 이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적용할 경우 보령호, 탑정호 등 충남 6개 호수의 연간 메탄 배출량이 8,800톤, 이산화탄소 환산 약 25만 톤이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려돼 있지 않았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배출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가 튀어나올 수 있고. 댐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고정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댐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계획에는 온실가스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댐의 숫자를 더 늘려서 온실기체 배출을 늘리게 되면 이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부는 향후 댐 계획,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세계 뮤지컬계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 콧대 높기로 유명한 두 곳에서 한국 프로듀서가 제작한 뮤지컬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런던에서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마다 뮤지컬 전용 극장이 즐비한 영국 웨스트엔드. 레드카펫이 깔리고 유명인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People lining the streets like I've never seen before.
요즘 브로드웨이에서 인기라는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2,300석 규모의 런던 콜리세움 극장입니다. 지난달 11일 프리뷰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전석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최애 소설 위대한 개츠비. 1920년대 뉴욕을 옮겨놓은 듯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탭댄스. 절절한 사랑의 노래까지. 4층까지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We have been a little bit starved here of like that kind of level of production at 100%. 황금시대 아메리칸 드림을 그린 미국 작품 같지만 제작을 총괄한 건 놀랍게도 한국인입니다. Really? I did notice something was different to the other shows. So yeah, that makes a lot more sense now. Your production value is above and beyond. Above and beyond. Seeing him come out, I was like, that makes sense. Of course he's Korean. 한국에선 이미 전설인 신준수 프로듀서. 해외에서의 성공은 그러나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혼해서 성공 못할 결핍이 있었는데 첫 번째 비결은 뭐니 해도 높은 완성도입니다. 화려한 연출과 K-팝을 연상시키는 칼군무. That the dance challenge was happening, the fans started it on their own. 한 번 들으면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귀를 파고듭니다. 저희들은 목표대로 무대 언어를 충실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문화권을 초월하는 보편적 이야기에 한국식을 내세우지 않는 현지화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2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국 뮤지컬. 뮤지컬 본고장까지 사로잡은 이 다음엔 또 어떤 도전이 펼쳐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작품들이 해외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드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되살아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논란과 윤석열 정부 책임자들끼리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집중 보도합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조건을 따져봅니다. 프로야구에선 선발 투수 폰세에 이어 불펜진까지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인 한화가 기아를 꺾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한화 폰세와 기아 네일, 최고 외국인 투수 간의 맞대결은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네일이 7이닝 동안 1실점, 탈삼진 10개로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이자 폰세도 나란히 7이닝 1실점, 탈삼진 5개로 맞불을 놓으며 자존심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까지도 팽팽했던 승부는 불펜 싸움에서 갈렸습니다. 한화는 8회 원아웃 만루 기회에서 최은성의 적시타와 이진영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뽑아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8회엔 한승혁, 9회엔 김서현이 시속 16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로 기아 타자들을 압도하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6연승을 거둔 한화는 선두 LG를 한 게임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잠실에선 LG 문보경이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1회 역전 만루 홈런에 이어 8회엔 쐐기 석점포까지 터뜨리며 혼자 7타점을 책임졌습니다. 몸을 날리는 호수비로 실점까지 막아낸 문보경의 활약 속에 LG는 2연승을 달렸습니다. KT의 신예 거포 안현민은 오늘도 비거리 140m짜리 역전 투런포로 2연승을 이끌며 최근 4경기에서 홈런 4방을 몰아치는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리브 골프 대회에서 장타자 미국의 디셈보가 챔피언에 올라 무려 66억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구름 관중 속에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 전날까지 2위에 네타 앞선 선두였던 디셈보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월 3세의 추격에 한때 공동 1위를 내주기도 했지만 평균 비거리 303m의 드라이버 샷을 앞세워 쉽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결국 후반 9개 홀에서 버디 6개를 잡아내며 최종 합계 19언더파로 2타차 우승! 리브 골프에선 1년 8개월 만에 우승한 디셈보는 통산 3승을 달성했는데요.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 달러에 단체전 우승까지 더해 이번 대회에서만 66억 원의 상금을 챙겼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에서 서울 이랜드가 후반 추가 시간 정재민의 헤더 극장골로 성남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쾌차원 하늘이 드러난 휴일이었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따스한 날씨에 산자락을 따라 흐드러지게 철쭉이 피어 있습니다. 온통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는 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날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가물이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요. 남부지방은 5에서 20, 충청도 5mm 안팎,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5mm 미만으로 비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내륙지방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9도, 대전 8도, 대구 9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부산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금요일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역대 최장기간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인데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건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설득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영배 전 권한대행의 말을 대법관들이 귀담아 듣길 바랍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